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둘이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혼자 삭히기엔 너무 큰일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해와 진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있을 순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35년을 남편과 함께한 셈이죠. 그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힘들었던 신혼, 육아로 고단했던 시절,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래도 나름 잘 지나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이라 큰 불만 없이 살았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때였어요. 벚꽃이 한창이라 연애하기 참 좋은 때였죠. 오늘 시간 있지? 미팅 가자. 공대 애들인데 괜찮대. 4대4 미팅이라 너 없으면 안 돼. 룸메이트가 팔을 잡아 끌며 애원했죠. 사실 전 그런 자리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나 그런 거 별론데 어색하잖아. 모르는 남자들이랑 앉아서 무슨 얘기해. 결국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그게 운명의 시작이었네요. 카페에 들어서니 남자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3명은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이쪽으로 앉으라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한 명만 조용히 앉아서 가볍게 목례만 했어요. 그게 남편이었죠. 자기소개 때도 다들 시끄럽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바쁜데 남편 차례가 되자 조용히 말했어요. 전자공학과 4학년입니다. 전 별로 특별한 건 없고요.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 소탈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어떤 책 좋아하세요? 주로 과학책이요. 우주 이야기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재미없죠? 아니에요. 저도 좋아해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알고 나면 소름 돋잖아요. 그렇게 우리 둘만의 대화가 시작됐고 다른 사람들은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빠져들었어요.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음악, 취향이 비슷한 게 신기할 정도였죠. 저 다음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헤어질 때 남편이 쭈뼛거리다가 용기를 냈어요. 저도 흔쾌히 승낙했죠. 그렇게 두 번째 만남에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년쯤 만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한강 다리를 건너다 말고 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어머, 갑자기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닌데. 너 만나고부터 매일 생각했던 거야. 매일 연습했는데 막상 이 말밖에 안 나오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너하고 평생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줘. 반지도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그래도 그 진심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결혼 초반엔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까다로운 분이셨거든요. 아니 국에 칸을 누가 이렇게 해? 이런 거 먹고 회사 가면 힘이 나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끓일게요. 반찬은 또 이것뿐이야. 일하러 나가는 남자가 먹을 게 있어야지. 내조 좀 잘해라. 매일같이 잔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니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죠. 사실 몇 번이나 짐 싸서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막았어요. 잠깐만 가지마.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얘기해서 될 뿐이에요? 날 며느리로 인정 안 하시는데. 당신이 장가 잘못 갔대. 그런 말까지 하셨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정 안 되면 내가 안 보고 살게. 그런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남편이었죠. 남편은 늘 제 편이 되어줬거든요. 비록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 못하더라도 우리 둘이 있을 땐 항상 저를 위로해줬죠.
그렇게 우리는 평범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딸이 태어나고 나서 서로 바빠지긴 했죠. 남편은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저는 육아에 매진했거든요. 그래도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 이젠 둘만의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저한테 너무 무심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한 조짐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처음엔 그냥 남편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었죠. 여보, TV 소리 좀 줄여. 옆집에서 뭐라고 하겠어.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에게 소리쳤더니 못 들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여보! 다시 불러도 반응이 없어서 거실로 가봤더니 TV 볼륨이 50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 안 시끄러워? 귀가 찢어지겠는데? 아이, 그래. 뉴스에서 중요한 내용 나와서 좀 키웠어. 줄일게. 제 말에 잠깐 볼륨을 낮추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가보니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이 울려도 잘 안 받는 거였어요. 여보, 전화 왔잖아. 안 받아? 중요한 전화면 어쩌려고? 나중에 받아도 돼. 지영이잖아. 애한테 급한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빨리 받아봐. 지금? 뭐 급한 일이면 당신한테도 하겠지.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하면 돼. 그런데 다시 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딸이 나중에 전화해서 저한테 하소연했죠.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 딸 전화 한 통 받는 게 힘들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주말 외출도 늘었어요.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약속이 있다면서 나갔죠. 또 어디 가요? 주말인데 집에 좀 있어.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잠깐만 갔다 올게. 무슨 급한 프로젝트인데 사람을 토요일까지 나오라고 해. 무슨 회사가 그래요? 요즘 구조조정 분위기라 열심히 해야 돼. 미안해. 오후에는 꼭 들어올게.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저녁 늦게 때로는 밤 9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가장 이상했던 건 새벽마다 저 모르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루는 새벽 3시쯤 물 마시러 거실에 나갔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뭔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게 보였죠. 여보, 이 시간에 뭐해?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남편이 황급히 무언가를 덮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책 좀 보고 있었어. 무슨 책인데 그렇게 열심히 봐? 아니야, 그냥 그 회사 자료 좀 검토하고 있었어. 내일 아침에 제출해야 해서. 새벽 3시에 회사 자료를 본다고?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언제 자려고? 금방 들어갈게. 먼저 자.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쯤부터 우리 사이도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대화할 때마다 싸움이 됐죠. 남편이 제 말을 정말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도 처음엔 제가 더 노력해보려고 했었어요. 여보, 오늘 마트에서 당신 좋아하는 갈비 할인하길래 샀어. 저녁에 구워 먹을까? 그런데 남편은 또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 말엔 아무 반응도 대답도 없었어요. 여보? 여보! 저녁에 갈비 구워 먹자고. 내 말 들었어? 알았어.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먹어.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에 서운했지만 그래도 꾹 참았어요.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아니 2번이나 말했는데 당신 또 못 들었어? 미안. 잠깐 다른 생각하느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하고는 말하는 것도 싫어? 그런 거야? 남편은 한숨만 쉬고 대답조차 안 했어요. 결국 일주일 뒤에 큰 싸움이 났어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구석 의자에 앉는 거예요. 항상 소파에 남편이 앉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왜 불편하게 거기 앉아? 여기 앉아. 제 왼쪽에 있던 넓은 소파를 가리켰죠. 난 여기가 더 편해. 이상하네. 예전엔 항상 여기 앉았잖아. 여기가 당신 지정석 아니야? 그랬나? 별거 아닌 걸로 뭘 그래. 괜한 걸로 트집 잡지 마. 트집이라고? 요즘 당신 정말 이상해. 날 피하는 것 같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시작이네. 나 정말 피곤해. 그만하자. 피곤해?
이제 무슨 말만 해도 피곤하대. 부부가 대화도 못해? 우리가 남이야? 그날 밤 정말 최악의 순간이 왔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국 제가 폭발해서 이 말을 터뜨리고야 말았죠. 당신 솔직히 말해봐. 다른 여자 생겼어?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이제 하다 별 생각을 다 하네. 그게 아니면 뭔데? 왜 날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해? 내가 말해도 못 들은 척, 뭐를 물어봐도 딴청.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뿐인 줄 알아?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나가고 나랑은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당신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아니야, 바람핀 거 절대 아니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입을 꾹 닫았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났죠. 뭘 모르겠어? 그냥 예전처럼 하면 되는데? 전처럼 대화하고 같이 웃고 밥 먹고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늘 살던 대로 그렇게만 하면 돼. 예전처럼은 안 돼. 왜? 도대체 왜 안 되는데? 뭐 내가 너무 늙어서? 나랑 사는 게 지겨워서? 아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지. 딴 여자가 좋으면 그 여자한테 가. 이혼하고 싶은 건 확실하게 말하라고. 이렇게 비겁하게 굴지 말고. 나도 더는 이렇게 살기 싫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밤새 울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렇게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웠어요. 운명의 날은 바로 그 주 주말이었어요. 남편하고 한바탕에서 그런지 눈을 뜬 순간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죠. 밤새 울어서 베개가 축축했는데 거울을 보니 눈은 퉁퉁 붓고 얼굴도 퀭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더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내다봤죠. 자세히 보니 남편이 옷장 앞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고요. 제 발소리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깨웠어? 미안,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아침부터? 그냥 옷장 정리 좀. 안 입는 옷들이 너무 많아서 버리려고. 남편이 급하게 양복 한 벌을 봉투에 쑤셔 넣었어요. 회색 양복이었죠. 몇 년 전에 남편 생일에 제가 맞춤으로 선물한 거였어요. 이태리제 원단으로 만든 비싼 양복이었는데 그 회색 양복도 버리게? 그때 비싸게 맞춘 건데? 말하면서 다가갔더니 남편이 봉투 입구를 움켜쥐며 몸으로 가렸어요. 이제 안 맞아. 살이 빠졌나? 한 번밖에 안 입었잖아. 그땐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스타일이 별로야. 나이 들어 보여.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봉투를 묶었어요. 제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거의 밀다시피 해서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당신은 좀 더 쉬어. 이건 내 옷이니까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전 방문을 닫고 귀를 대고 들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젠 단서처럼 느껴졌죠.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가 나자 급하게 나가서 물었어요. 또 나가? 주말인데? 오늘도 일 있어? 그 헌옷수거하며 이거 놓고 약속이 있어서. 토요일 아침부터 무슨 약속?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 만날 일이 있어. 이 근처에 왔대. 금방 만나고 올게. 남편이 봉투를 들고 황급히 나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하다는 걸 넘어서 확실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내다봤더니 남편이 아파트 입구 쪽 헌옷수거함으로 가는 게 보였죠. 그런데 남편이 수거함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봉투를 그냥 옆에 내려놓곤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수거함 투입구에 넣지도 않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저기 두고 간 거지? 혹시 내가 뭘 볼까봐 그러는 건가? 호기심인지 의심인지 모를 감정이 절 지배했어요.
참고 기다렸지만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아파트 입구로 내려갔어요. 검은 봉투가 헌옷수거함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주 잠깐 고민했죠. 뭐 있겠어? 그냥 안 입는 옷 정리해서 버린 건데. 가자.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이미 제 손은 봉투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거실 바닥에 봉투를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 들었죠. 이 안에 있는 게 우리 부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봉투를 열자 양복 3벌이 구겨진 채 들어있었어요. 먼저 검은 양복부터 확인했죠. 낡은 명함 몇 장과 주차권, 껌종이 별것 없었어요. 남색 양복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회색 양복, 시어머니가 선물한 그 양복이었어요. 제발 아무것도 없기를.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비어 있었죠. 다른 주머니도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게 안심하려는 순간 양복 안주머니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깊숙이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꺼내려는데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안감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손가락으로 겨우 잡아당기는 순간 툭 소리를 내면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작은 기계였어요. 처음엔 무선 이어폰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보청기더라고요. 분명 보청기였어요. 투명한 줄로 연결된 귀걸이형 보청기.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죠. 왜 여기서 이런 게 나와? 손으로 들어올려 불빛에 비춰봤어요. 본체 옆면에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덴마크제였고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비싼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주머니를 다시 뒤졌어요. 작게 접힌 종이가 나왔죠. 펼쳐봤더니 영수증이었어요. 800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영수증 상단에 보청기 센터가 있었고 구매자 이름은 분명 남편 이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남편이 800만 원짜리 보청기를 샀다니요. 만약 시어머니에게 줄 거였다면 저한테도 말했을 거예요. 부부인데 그런 중요한 걸 숨길 리 없잖아요. 순간 섬뜩한 생각이 스쳤어요. 다른 사람한테 남편이 사준 거구나. 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을 보청기 사는 데 썼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죠. 여자야. 여자밖에 없어. 청각장애가 있는 젊은 여자. 왜 그런 확신이 들었는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았죠. 이런 나쁜 인간. 그래서 날 그렇게 무시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나한텐 차갑게 대했구나. 그 여자한테 빠져 있어서 내 말을 무시했던 거구나. 그리고 주머니를 한 번 더 뒤졌더니 명함이 한 장 나왔죠. 청각재활센터 김수진 언어재활사. 눈앞이 빨갛게 변했어요. 배신감,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말을 가르치는 언어재활사면 아마 예쁘고 젊고 친절하겠죠. 환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빠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도 낳고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온갖 고생을 다 같이 했는데 이제 와서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날 버리려고 한 거구나. 차라리 바람을 피우지. 800만 원짜리 보청기를 사주면서까지. 눈물이 났어요. 슬픔 눈물이 아니라 분한 눈물이었죠.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여자를 만나는 남편의 모습을 제가 직접 봐야겠다 싶었어요. 보청기를 만지작거렸어요. 차갑고 작은 플라스틱 덩어리. 이 작은 물건이
우리 30년 결혼 생활을 끝장낼 증거물이 될 줄이야. 사진도 찍어뒀어요. 보청기와 영수증, 명함 모두 선명하게 찍어서 저장했죠.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증거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이혼.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전 양복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보청기와 영수증까지 모든 걸 원래 있던 주머니에 그대로 뒀죠.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벌써 돌아온 거였죠. 아까 버린 게 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헌우 수거함이 가득 차 있더라고. 월요일에 버리려고. 그냥 둬, 내가 버릴게. 남편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죠. 그래, 너도 불안하겠지. 증거를 없애야 하는데 못 없앴으니까. 그날 종일 남편을 관찰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자꾸 봉투 쪽을 힐끔거렸죠. 밤에는 거실에 나와서 봉투 근처를 서성거리기도 했고요. 저는 그날 밤 잠 한숨도 못 자고 마음 정리를 시작했어요. 여자와 만나는 게 사실이라면 깨끗이 끝내겠다고요. 다음날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보청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죠. 그때부터 조용히 씻고 미행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검은색 운동복, 검은 모자까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했죠. 얼마 안 가서 남편도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네? 오늘 회사에 일찍 가야 할 일이 좀 있어서.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가는 게 수상했어요. 남편이 서둘러 씻고 옷을 입더군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요. 여자 만나러 가는 길이라 더 단정히 하는 것 같았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도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일부러 계단으로 내려갔죠. 주차장에서 남편 차가 출발하는 걸 봤어요. 미리 예약돼 있던 택시에 몸을 실었죠. 아저씨, 저 검은색 소나타 따라가 주세요. 네? 무슨... 사정이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간절한 제 부탁에 따라가 주셨어요. 예상대로 남편 차는 회사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강북을 벗어나 30분쯤 지났더니 병원이 나오더라고요. 명함이 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택시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병원 주차장에 들어서는 남편 차를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로 다 끝낸다. 30년 결혼 생활 오늘로 끝이야. 택시에서 내려 병원 로비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였죠. 안내판을 보니 재활의학과는 별관 3층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 손잡이를 잡아야 했죠. 침착하자. 일단 확인부터 하는 거야. 3층에 도착하니 긴 복도 끝에 청각재활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유리문이라 아니 훤히 들여다보였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가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예상과 달랐어요. 젊은 여자와 단둘이 있을 줄 알았는데 10명 정도의 중년 남녀가 둥글게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중 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앞에 선 강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차림에 긴 머리를 묶고 있었죠. 예쁘다고 할 순 있었지만 특별히 매력적이라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강사가 수화로 동작을 하면 사람들이 따라했어요. 남편도 어설프지만 열심히 손을 움직였죠. 손가락이 자꾸 꼬여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애처로웠죠. 잘하고 계세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자, 이번엔 감사합니다. 배워볼까요? 강사가 새로운 동작을 보여줬어요. 손을 턱에 대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이었죠.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정말 자주 쓰이니까 꼭 외우세요. 남편이 옆 사람과 짝을 지어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는 젊은 여자였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저 여자와 가까워지려고? 아니야, 그래도 나이가 너무... 그때 또 다른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남편 뒤쪽에 앉아 있었죠. 역시 보청기를 끼고 있었어요. 저 여잔가? 남편이 뒤를 돌아 수화로 뭔가 대화했어요. 여자가 웃으며 손짓하자 남편도 따라 웃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다정하게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표정을 짓는구나. 여기서 10분만 쉬겠습니다. 커피 드실 분은 휴게실로 오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남편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뭔가를 연습하고 있었죠. 그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아저씨 수화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아직 멀었어요. 손가락이 자꾸 꼬여서. 근데 아저씨는 왜 수화를 배우세요? 가족 중에 청각장애인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라서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게 그냥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서. 남편이 대충 얼버무렸죠. 전 근처 카페에서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점점 더 꼬여가는 기분이었어요. 의심은 풀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 커졌죠.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수화를 배우는 걸까? 본인이 문제인가? 그럼 왜 숨기지? 부부 사이에 숨길 게 뭐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도왔죠. 그런데 남편은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병원 내 다른 건물로 들어갔죠. 이비인후과 건물이었어요. 남편이 접수처에서 뭔가 확인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30분쯤 지나서 나왔는데 손에 처방전을 들고 있었죠. 약국으로 가는 남편을 따라가며 들었어요. 난청치료제 처방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먼 병원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차를 타고 나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이 난청이면 그 보청기도 남편께 맞아요. 800만 원이나 주고 산 걸 왜 끼지 않고 수화는 말도 안 하고 배우는 걸까? 그래도 여자는 아니었구나. 근데 대체 뭐야? 무슨 생각인 거야? 집에 도착해서 남편 양복이 든 봉투를 다시 열었죠. 보청기를 꺼내 만져봤어요. 그런데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난청이란 걸 숨긴 것보다 아내인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게 더 아팠어요. 함께 산 세월이 있는데 말 못할 비밀이 있다는 게 말이죠. 여자 문제는 아니란 사실에 안도감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답답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전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해봤어요. 난 당신 비밀이 뭔지 알아. 남편이 밥을 먹으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역시나 그 정도 소린 못 듣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금방까지 서운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먼 사이가 된 것 같아서. 남편이 꼭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혼자서 옛날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모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달력을 뒤적이다가 기억났어요. 설마 그땐가? 2년 전에 제가 자궁근종 수술 받았었을 때 한 달 넘게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합병증이 생기는 바람에 입원해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때 병원비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나와서 남편도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여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 저축 깨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치료만 잘 받아. 그 후로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나가고 새벽쯤에 왔죠. 그땐 정말로 회사 일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이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꽤 오래 병원에 안 왔어요. 부산 협력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직접 가야 해. 미안한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내가 어머니한테 부탁드렸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일주일 후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왼쪽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도 충혈돼 있었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표정이어서 안쓰러웠어요. 어머, 당신 얼굴이 왜 이래? 어제 회식에서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 괜찮아. 정말 괜찮아? 꼭 아픈 사람처럼 퉁퉁 부었어. 괜찮아. 피곤해서 그런 거야. 좀 쉬면 금방 나아져.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병실에서 대화할 때 몇 번이고 물어도 대답을 못하고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거든요. 자주 되묻기도 했고요. 여보, 요즘 왜 그래? 내 말 들었어? 피곤해서 그래? 미안. 뭐라고 했어? 좀 피곤하네. 프로젝트가 끝나면 나아질 거야. 이제 생각해보니 출장이 아니라 그때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재로 가서 남편 서랍을 뒤졌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병원 봉투였죠? 안에는 여러 서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선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진단서를 보고야 말았죠.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청신경 손상 85%. 다른 봉투에 따로 들어있던 서류를 꺼내보니 그 안엔 사고 합의서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대리운전하다 다른 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가 생긴 거더라고요. 대리운전? 이 사람이 언제 대리운전을...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이야기가 맞춰졌죠. 그때 남편이 제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마다 대리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났고 청력을 잃게 됐던 것이죠. 그걸 알고 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야. 다음날 병원 의무기록실을 찾아갔어요. 2년 전 남편의 입원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죠. 2023년 3월 입원 환자 기록을 보고 싶은데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와의 관계가? 아내입니다.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요. 3월 15일 새벽 응급실통에 입원하셨네요. 교통사고 환자였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서류철을 가져다 줬어요. 차트를 펼쳐보니 자세한 기록이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응급실 도착해서 고막 파열과 청신경 손상이 있었더라고요. 수술 기록도 읽어봤는데 6시간에 걸친 고막 재건수를 했지만 청신경은 회복 불가능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 환자분 보호자 되세요? 네, 제가 아내예요. 그때 그분이시구나. 기억나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아내분도 지금 입원한 상태라 놀랄 수 있다면서 절대 알면 안 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혼자 있다가 가셨거든요. 제가 퇴원할 때도 가족분께 알리라고 했는데 아내분 마음이 여려서 이 일 알면 너무 힘들어할 거라고 말씀 안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로 나와서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비용 수납 기록을 보니 남편이 카드 한도를 모두 써서 겨우 결제했더군요. 힘들다고 내색도 못하고 혼자 견뎠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여자 생겼다고 의심했으니 더 미안함이 컸죠. 미안해, 여보. 그래도 말을 하지,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이 말을 꺼낼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남편은 지금도 제가 모르길 바라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우리 집을 다시 둘러봤어요. 이젠 모든 게 다르게 보였죠. 거실 소파 배치도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바꾸자고 그랬었거든요. 여보, 이 소파를 이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왜? 지금 위치도 좋은데. TV 볼 때 눈부심이 있어서 이쪽이 나을 것 같아.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오른쪽 귀로 TV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였어요. 최근에는 냉장고 앞에 작은 화이트보드를 설치한 것도 기억났어요. 장보기 목록 쓰려고 샀어.
이렇게 보니까 편하지. 당신도 여기 있어. 진짜 이유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면 확실히 전달되기 때문이었겠죠. 남편도 제가 말하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게 하나하나 다 느껴졌어요. 침대로 돌아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많이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여보, 이제 나도 알아. 혼자 아프지 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조용히 말하고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내일은 어떻게든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날 가장 먼저 남편 회사로 전화했어요. 인사팀에 아는 분이 있었거든요. 대학 때부터 친한 선후배 사이였죠.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비밀을 남에게 말한다는 게 배신 같기도 했지만 이대로 뒀다간 남편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창호 씨 아내예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야 했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남편 요즘 회사에서 어때요? 전화기 너머로 김 과장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숨인지 망설임인지 모를 그 짧은 침묵이 제 심장을 조였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냥 요즘 남편이 좀 이상했어요.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김 과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형수님,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제가 알아야 돼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나 봐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요즘 장호 형 실수가 잦아요. 회의 때 엉뚱한 대답도 하고 중요한 지시사항도 놓치고. 어젠 거래처 미팅에서 말을 못 알아들어서 분위기가 엄청 어색했어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죠.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요. 조기 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다음 주에 최종 결정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정년까지 몇 년 남았잖아요. 그동안 회사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과장도 난감해하는 게 느껴졌죠. 저도 안타깝죠. 근데 위에서는 실적만 보니까 최근 3개월 평가가 최하위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 시간도 없었죠. 남편을 구해야 했어요. 남편이 나를 위해 그랬듯이 이번엔 내가 남편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였죠. 바로 옷장을 열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죠. 오랜만에 입으니 좀 꽉 끼었지만 이게 제일 점잖아 보였어요. 그리고 화장도 했어요.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게. 오늘은 무릎을 꿇을 각오로 가는 거니까요. 남편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몇 년 만에 오는 남편 회사였죠.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얼마 뒤 팀장실로 안내받았어요. 40대 후반의 팀장이 의외로 따뜻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남편 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어렵게 복사해온 남편의 진단서, 청력검사 결과, 그리고 제가 준비한 청각장애 직원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제안서까지 함께였죠. 남편이 2년 전 사고로 청력을 잃었어요. 왼쪽 귀가 85% 손상됐습니다. 팀장의 눈이 커졌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겨봤죠. 아니, 이런 일이? 근데 회사에 알리지 않으셨죠?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숨긴 것 같아요. 남편이 얼마나 이 회사를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주말이고 저녁이고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일한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 눌렀죠. 그래서 최근에 실수가 많으셨구나. 회의실에서 왼쪽에 앉으면 잘 못 듣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서를 만들어 왔어요. 보시면 회의실 자리 배치만 바꿔도 많이 나아질 거예요. 오른쪽 끝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중요한 사항은 메일로도 한 번 더 전달해 주시면. 팀장이 제안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도 했죠.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준비해 오시다니.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만들었어요. 청각장애인 협회도 찾아가고 다른 회사 사례도 조사하고요. 팀장님, 꼭 부탁드려요. 남편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가 다친 것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요. 그때 제 다리가 풀렸어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팀장이 급히 일으켜 세웠죠.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제가 사장님께 직접 보고 드릴게요. 정말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배려해야죠. 2년 동안 혼자 버티신 게 대단하네요. 팀장실을 나왔지만 안심이 안 됐어요. 혹시 그냥 보내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복도를 걷다가 사장실이 보였어요. 비서가 막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사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5분만, 아니 3분만 주세요. 비서가 난감해하며 사장님께 연락했어요. 다행히 허락이 떨어졌죠. 사장실은 넓고 깔끔했어요. 60대 초반의 사장님이 온화한 미소로 맞아줬죠. 아이고,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준비한 게 있었죠. 남편이 그동안 회사를 위해 했던 일들, 받았던 상대, 동료들의 평가까지 모두 정리해왔어요. 이어서 앞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사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참,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본 기억이 있어서. 사장님, 그리고 이 사진 좀 보세요. 남편이 새벽에 재활센터 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몰래 찍은 거라 흐릿했지만 그 쓸쓸한 뒷모습이 잘 나왔죠. 매주 2번씩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재활센터에 갔어요. 회사에 들키지 않으려고 새벽 시간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9시 전엔 꼭 출근했고요.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답니다.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남편이 입모양 읽기를 연습한 노트도 보여드렸죠. 회의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입모양으로 그려놓은 것들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서, 동료들에게 패기치기 싫어서. 이번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이 손수건을 건네줬죠. 사장님,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편 위해서 제가 못할 게 없어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 막았어요. 아유, 이러지 마세요.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이 바로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아까 봤던 인사팀장이 헐레벌떡 들어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섰죠. 그리고 사장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죠. 한창호 씨 조기 퇴직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게. 그리고 청각장애 직원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안 만들어서 내일까지 보고하고. 우리 회사 위해서 헌신한 직원을 이런 일로 내칠 수는 없는 거야. 사장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죠. 그리고 보청기 구입 비용도 전액 회사에서 지원하도록 최고급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줄도 모르고 펑펑 울었어요. 안도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다음 날은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엔 남편을 미행하는 게 아니라 재활센터를 제대로 알아보려고요.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남편이 여기 다니는데요.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상담실은 아늑했어요. 벽에는 수화 포스터와 청각장애 극복 수기들이 붙어 있었죠. 40대 여성 상담사가 따뜻한 차를 내주며 앉으라고 했어요. 제가 남편 이름을 말하자 상담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창호 씨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희 센터의 모범생이시죠. 드디어 부인을 뵙네요. 상담사가 서류철을 가져왔어요. 남편의 2년간 기록이 빼곡했죠. 처음 오셨을 땐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까지 하셨거든요. 특히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하면서
차라리 사고 때 죽었으면 보험금이라도 남겨줬을 텐데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더 힘든 법이에요.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 전 그날로 결심했어요. 저도 남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2년 동안 준비했듯이 이제는 내가 남편을 위해 준비할 차례였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수화 교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 수화 초급반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네, 마침 다음 주에 새로 시작해요. 근데 가족 중에 청각장애인이 계신가요? 네, 남편이요.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었거든요. 수업 첫날,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저처럼 중년 여성들이었죠. 안녕하세요. 먼저 사랑해부터 배워볼까요? 강사가 시범을 보였어요. 검지와 중지, 새끼손가락을 펴는 동작.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움직였거든요. 손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죠? 옆자리 아주머니가 당황한 절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손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혹시 가족 중에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아들이요. 군대에서 사고로.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젠 수화로 대화하니까 오히려 더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말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집에 와서도 거울 앞에서 자주 연습했어요. 화장실 거울, 현관 거울, 옷장 거울, 곳곳에 거울을 두고 수시로 연습하곤 했죠.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남편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들을 수화로 연습했어요. 손동작은 서툴러도 마음은 전해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남편 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혼자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죠. 남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선물을요. 그래서 보청기 센터를 다시 찾았어요. 남편에게 잘 맞는 보청기를 사주고 싶었죠. 최신형 보청기 보여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상관없어요. 우리 남편한테 가장 잘 맞는 걸로 주세요. 직원이 작은 케이스를 열어 보여줬어요. 너무 작아서 놀랐죠. 이게 보청기예요? 이렇게 작아요? 네, 최신 나노 기술이 적용됐어요. 귀 속 깊이 들어가서 밖에선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주변 소음을 자동으로 걸러내고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다 털었어요. 2,300만 원. 하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남편이 다시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케이크도 특별 주문했어요. 케이크에 뭘 쓸까요? 이렇게요. 수화 모양을 그려주세요.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제가 수화 동작 사진을 보여줬더니 제빵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 생일날 아침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죠. 남편이 제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도 됐어요. 생일 축하해요, 여보. 남편이 식탁을 보고 놀랐어요. 이 많은 걸 혼자서 다 준비했어? 언제?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설마 잊었어? 아, 맞네. 깜빡했어. 밥을 먹는 동안 계속 때를 기다렸어요. 언제 선물을 줄까? 언제 진실을 말할까? 여보, 당신한테 줄 선물이 있어. 자, 받아.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죠.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생각지도 못한 보청기가 들어있으니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보청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언제부터 알았어? 응? 그때 당신 양복 주머니에서 봤어.
보청기 영수증이랑 병원 서류들. 그 양복, 회색 양복 말이지?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죠. 사실 일부러 거기 넣어뒀어. 일부러?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죠. 작년에 보청기 사고 나서 매일 가지고 다녔어. 끼진 못해도 곁에 두고 싶었거든. 근데 당신한테 들킬까봐 가방엔 못 넣고 양복 안주머니가 제일 안전하겠더라고. 당신이 생일 선물로 준 양복이잖아. 그럼 덜 외로울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 너무 무거웠어. 이 비밀이.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버리려고 했어. 보청기도 비밀도. 다 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근데 남편이 절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막상 수거함 앞에서 못 버리겠더라. 당신이 준 선물이니까. 그래서 그냥 옆에 놓고 왔어. 누군가 발견하길 바라면서. 아니, 당신이 발견하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수거함에 안 넣고 옆에 두고 간 거였구나. 비겁하지. 직접 말할 용기는 없고 들키길 바랬으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 어깨를 가만히 쓸어줬죠. 그 말은 내가 해야지. 나 때문에 대리운전까지 한 거잖아. 그래서 다친 거 알아.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것도 알아? 병원 기록 다 봤어.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회사 일도 해결했어. 회사 일? 사장님 만나서 다 얘기했어. 당신 혼자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견딜 것 같아서. 정년도 보장받았고 보청기 비용도 회사에서 지원해준대. 근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당신처럼 훌륭한 직원을 잃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나도 옆에서 많이 도울게.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발 물러서서 수화를 했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배운 수화였죠. 남편의 언어라고 생각하면서 익힌 것들이었으니까요. 사랑해.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신 수화 언제 배웠어? 앞으로도 계속 배울 거야. 우리 부부잖아. 언제든 대화할 수 있어야지. 안 그래? 남편이 저를 다시 꽉 안았어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런 걸. 얼마 뒤엔 딸을 불렀어요. 사위도 함께 오라고 했죠. 이젠 숨기지 않고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았어요. 딸이 궁금해하며 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남편이 입을 열었죠. 사실 아빠가 2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 차근차근 모든 걸 설명했어요. 사고와 청력 상실, 그동안 숨겨온 이유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딸이 충격을 받았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남편을 안았죠. 아빠,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가족인데 우리한텐 말해야지. 미안해.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었어. 걱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아프면 당연히 알아야죠. 사위도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절대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그날 우린 결심했어요. 온 가족이 수화를 배우기로요. 우리 다 같이 수화 배워요. 아빠랑 대화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매주 주말마다 함께 외식하고 모여서 수화를 배웠어요. 처음엔 다들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우린 소통하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마음을 나누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죠. 남편은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면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회사에서도 완전히 적응했대요. 동료들이 칭찬했다고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나 회사에서 청각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는데 내가 홍보대사래. 정말? 잘 됐다.
사장님이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의심했었던 것을 먼저 고백했어요. 미안해. 난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줄 알았어. 보청기도 다른 여자 건 줄 알고. 뭐? 남편이 크게 웃었어요. 내가 바람을 피워? 당신을 옆에 두고? 그땐 정말 그런 줄 알았다니까. 양복에서 보청기랑 여자 명함이 딱 나오니까.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얘기가 됐지만 그땐 정말 심각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죠. 고마워 여보. 포기하지 않아줘서. 날 꺼내줘서. 아마 당신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혼자 숨어 있었을 거야. 요즘 우리 가족에게 수아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끔 남편이 보청기를 빼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피곤하다면서요. 그럴 땐 우리 가족 모두 수아로 대화해요.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언어가 된 거죠. 말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사랑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사람과 함께 완전해지는 거란 그 말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죠. 남편의 청력이 갈수록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거나 저처럼 배우자가 이상하게 행동한다 느낄 때 저처럼 의심하기보단 용기 내어 대화해 보세요. 그 진실이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부디 제가 찾은 행복한 일상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